봅니다. 4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44페이지에 법 조문 다듬기에서 나와 있죠. 메모 좀 하십시오. 제목입해. 그게 국수대비라고 메모하십시오. 국수대비. 국가직하고 수탁지방직 대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국수대비라고 적어도 보십시오. 안 봐도 될 시험 말씀드려볼까? 교행, 소방직 보지 마십시오. 국가직과 수탁지방직을 대비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그 박스 안에 밑줄 치는 말 있죠? 그거 위주로 받으십시오. 밑줄 치는 말 위주로. 그 밑줄 친 말의 중심은 뭔가 하면 어려운 한자어의 뜻풀이의 포인트를 먼저 맞춰놨어요. 법 조문에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어려운 한자가 많다. 쉬운 한자로 고치고 그리고 전부 다 한글화 시켜라. 그래서 그 박스 아래 화살표 이하의 내용은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어려운 한자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어요. 98년도 법원직에서 법원직이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9년도 바로 총무처 7급했어요. 그리고 2002년 국가직 9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 영유수에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2002년도 나왔으니까요. 근데 출제의 빈도가 그렇게 활발하거나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자료니까요. 봐두십시오. 됐죠? 됐고. 제가 상징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이 숙제는 어려운 한자의 뜻도 있지만은 좋은 문장, 나쁜 문장 식별 문제를 연습하기에도 괜찮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박스 한번 보십시오.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되어 있죠. 요거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전항의 규정이 은비에 의한 점유자와 폭력에 준용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폭력에 의한 점유자하고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는 말인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맞죠? 법조문이 모호하면 이혈령, 비혈령 될 수가 있죠.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길면 코걸이.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명료해야 되죠. 그래서 바꿔놨다 입니까?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근데 역시 주 포인트는 한자의 뜻풀이의 포인트 맞추십시오.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려볼까? 상징적으로 두 번째 박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해태란 말이 있죠. 자, 필한 프리노트 두 개를 적어보시오. 해태는 첫 번째, 제때 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때 하지 않다. 그 법에서 정한 일정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한을 이유 없이 넘겨 제때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혜택을 해요. 그래서 제때 하지 않다. 지금 두 번째 박스에 밑줄 친 혜택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더, 게을리하다. 그것도 게을리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두 가지 의미니까 이게 문맥에 적합하게 바꿔서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공고 그랬죠? 여러분 공고는 제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제때 하지 않았을 때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게을리 하였을 때라고 해석하면 틀리겠죠. 그거 주의하시라고요. 그럼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러면 그래서 감독 업무를 해태한 때 합시다. 이건 해석 어떻게 하실래요? 감독 업무를 해태한 때. 그때는 감독 업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라고 해석해야겠죠. 맞죠? 마치 해태가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적절히 그 구분해서 해석해 쓰시라 이 말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말해봐라. 비승계인 같으면 승계를 해주는 사람 같습니까? 승계를 받는 사람 같습니까? 비승계인.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받는 사람 안 같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 그 생각이 있으니까요. 맞죠? 근데 아닙니다. 승계를 받는 사람은 승계인이고 비승계인은 승계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분명히 헷갈리겠죠. 그래서 47페이지 보십시오. 47페이지 네 번째 박스가 그렇습니다. 이런 비승계인 같은 법률적인 용어는 그냥 써라. 쓰되 다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좀 해줘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 괄호 속에 설명을 했는데 호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는 해야 되는데 이걸 넘겨받는 이라는 식으로 장난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런 것들 주의하시라고요. 지금 제가 낱말의 뜻풀이의 포인트를 맞춰 공부해야 한다. 그걸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비승계인이 승계를 해주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비상속인은 상속을 해주는 사람 같습니까? 상속을 받는 사람 같습니까? 비상속인. 해주는 사람이 똑같죠? 상속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고 해주는 사람이 비상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용어도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상속인 같은 이런 용어들은 그냥 써라. 법률 용어니까. 다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괄호속에 풀이는 좀 해줘 그 말입니다. 뒷페이지 보십시오. 48페이지 두 번째 박스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박스. 상속은 비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그랬죠. 잠깐 물어보자. 개시한다. 누가 뭐시요? 상속이요? 여러분 상속은 개시되는 것이죠. 개시를 한다면 누가 하는 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술 호응이 안 된다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바꿔놨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비상속인을 꼭 괄호속에 보십시오. 상속인에게 자기의 재산, 기타 권리 의무 등을 물려주는 해야 되는데 물려받는 이라는 식으로 장난칠 수가 있겠죠. 맞죠? 그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그 밑줄 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좀 쉬운 우리말로 고쳐놓은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 말이겠죠? 맞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장난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주 포인트는 밑줄 친 말 그걸 위주로 해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은 국수 시험을 대비해서 보시고 나머지 여타의 시험에서는 버려버리면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하고요. 자, 뒷페이지 51페이지 보십시오. 순화 대상 행정용어 모음 있죠? 여티시 체크하십시오. 하시고 메모하십시오. 국수 대비라 메모하십시오. 국가직하고 수탁 지방직을 대비해서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려볼게. 꼭 안 봐도 될 시험 말씀 부를까? 교행 보지 마십시오. 교행. 그리고 소방직 보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정말 기상청 이런 시험도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딱 국수 시험을 대비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이 뒷페이지 보십시오.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페이지 59페이지 보십시오. 59페이지에 다듬었을 우리말에서 부록 2가 있죠. 요 다듬었을 우리말은 역시 메모하십시오. 국수 대비라고 메모하시되 다운시켜 놓으십시오. 출제 빈도가 매우 낮다 그 뜻입니다. 굳이 본다면 국가직과 수탁 지방직을 대비해서 보시되 그러나 출제 빈도는 매우 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사실 이것이 우리 공무원 시험에는 딱 한 번 2008년도 국회 사무처 시험에서 5개의 보기 중 한 보기로 언급됐었습니다. 포스트잇, 붙임 쪽지 요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뒤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온다면 국수 같은 큰 시험에서 물을 것인데 그 시험에서의 출제 가능성도 또는 그간의 빈도도 매우 낮았으니까 다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전력 투구하지 마시고 그 앞에 있던 프로 1위초 순화대상 행정용어 모음 거기에 좀 더 줄이게 해서 암기해 두십시오. 됐죠? 됐습니다. 여러분 국어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죠. 이렇게 암기할 것도 많은 줄 몰랐고 그죠. 제일 만만때때하게 봤죠. 또 국어는 독해가 가능해가지고 사실 학교 다닐 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늘 일정한 점수를 항상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국어는요, 공무원 국어는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 국어는. 그래서 아마 그 수업 듣고 나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좌절할 것입니다. 한 55점, 40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10 몇 년 동안 내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국어 점수를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지만요. 공무원 시험을 시작한 이래 국어에서 그런 점수를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국어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했던 국어하고 소위 수능 국어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암기도 해야 되고요. 막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참 괴로운 것은요. 국어가 처음에 공부할 때 참 어려운 것은 내가 어디까지를 얼마나 공부해야 될지가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범위가 진짜 넓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또 수문제 받아보시면요.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위해서 내 공부를 어디까지 얼마나 해야 될까? 이게 참 막막해요. 근데요. 국어는 또 한편 보면 굉장히 쉬워요. 공부도 굉장히 쉽습니다. 국어 공부 여러분 범위는요. 딱 두 가지예요. 기본서. 이 기본서 지금 갖고 있는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이 기본서 속에 공무원 국어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충실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활.
이름 좀 특이하죠? 언어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 아까 1교시에 봤던 조문장, 납부문장 식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뭐 딴 거 있습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이거 두 개 점수 관리가 안 되면요, 사실 85점, 80점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또 국어는 만점 과목입니다. 국어는 만점 과목이고, 지금 이들의 어떤 문제 난도의 추세라면요, 2007년 이후로 국어 시험 굉장히 쉬워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올해도 참 쉬웠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사실은 점수를 잘 맞출 수 있는 어떤 전략 과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을 국어에서 만회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국어는 참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됐죠? 근데 딴 거 없습니다.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만 점수 잘 관리하면요, 항상 85점, 80점 이상 늘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두 개에서 번번이 실패를 해요.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한두 문제 틀리고요. 그 한두 문제 틀리면 사실 80점, 85점 이상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국어는 아무리 못 맞아도 이제는 85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못 맞아도. 왜냐하면 뭐 점수 환산하고 이거 다 떠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총 100문제를 100번에 풀죠. 100번에 푸는데 합격 컷이 보통 예년 같으면 89점, 89.5, 87점 이렇게 합격 컷이 형성되거든요. 지방직은 87점, 국가직은 89.5, 89점 이렇게 형성되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해서 100문제 중에서 우리에게 틀리게 허락된 것은 몇 문제입니까? 한 10문제에서 한 13문제죠. 맞지 않습니까? 10문제에서 13문제 정도는 틀려야 국가직이나 수탁지방직에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수가 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러면 영어 몇 문제 맞힐 자신 있습니까? 80점? 영어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70점요? 좋아. 그러면 영어 70점 맞았다 가정하자. 그러면 몇 개 틀린 것입니까? 응? 6개 틀리잖아. 벌써 영어에서. 그럼 나머지요? 한 4문제에서 한 7문제. 맞죠? 나머지 4과목이 한 4문제에서 7문제밖에 틀리지 마셔야 돼요. 그럼 그거 몇 개 틀릴래요? 그거 85점이라도 몇 개 틀린 것이면 3개 틀린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국어 벌써 3개 틀렸어요. 그럼 남는 한 문제 남죠? 나머지 3과목, 국사를 포함한 선택 과목 2과목에서 한 문제밖에 틀리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국어를 3문제 틀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과목, 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 2과목에서 4문제밖에 틀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89점, 87점 그 컷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영어를 좀 낮춰 잡았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잘해요. 80점까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4개 틀린 것이겠죠. 4개 틀렸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조금 여유가 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3과목을 사실 3과목에서 한 문제만 틀린다는 것이 3과목에서 4문제만 틀린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영어 80점 자신 있습니까? 참 안 쉽다 아닙니까? 맞죠? 75점 같으면 5개 틀린 것이죠. 5개 틀렸으면 그래도 여기에 조금 한두 문제 정도의 이유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도 국어는 이렇게 최소한 요 점수 이상을 유지해 줘야 여기서 요거 조금 더 해가지고 좀 더 만회할 수 있지. 국어에서 이마저도 85점마저도 흔들려 버리면요, 도대체 어디에서 점수를 만회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국어는 절대 85점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험에서는. 또 국어, 영어, 국사는 또 비중 있는 중심 과목이지 않습니까? 이거 1점과 선택 과목 1점이 분명히 점수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국어는 85점 이하로 내려서 안 돼요. 그런데 제 경험상 85점 맞는 요령 간단합니다. 2가지예요. 수탁지방직 시험을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제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문제 틀렸는지. 분명히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5점 이상 넘기 힘들어요. 됐죠? 근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미리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미리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죠. 그건 반만 맞는 진실입니다. 국어는 암기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됐죠? 물론 현장에 들어가지고 지문을 읽고 바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비문화 읽기 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아야 돼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어는 암기 과목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국어는 암기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2007년 문제를 공개한 뒤부터 올해까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암기에서 풀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최소한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올해도 수탁 지방직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대요. 국가직에 비해서. 바로 이 부분에서 10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10문제 나왔습니다. 다 맞추면 몇 점입니까? 50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다 맞춘다 해서 학기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10문제에서 실수가 있어버리면요. 절대 85점 이상을 유지하기 힘들더라 이 말입니다. 제 경험상. 여러분 지금 제 말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문제를 한번 풀 것입니다. 모의고사를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 관리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가 한번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풀이를 한번 했던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한 어렴풋이 이해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국어는 암기에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암기에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만 잘 점수 관리해도 제 경험상 항상 80점, 85점 이상은 유지가 되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그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암기다 생각하시고요. 암기 열심히 하십시오. 참 희한하죠? 국어를 하면서 암기를 하라네요. 근데 맞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올해 국가직 수탁 지방직 별거 있습니까?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이거요. 됐죠? 이거요. 이 부분만 잘 관리되면요. 무조건 그 점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됐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만 운을 좀 띄워놓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모의고사를 보면서 다시 구체적인 점수 관리 요령을 좀 말씀드릴게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것 결국 암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혼자 가능한 공부가 암기 아닙니까? 사실은요. 맞죠? 여러분들 어떤 비문화 읽기 편 그 지문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어떻게 예상 문제를 구해서 어떻게 준비해 보시겠습니까? 방법 없다 이가. 됐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요. 제가 수업을 통해서 잡아드릴 테니까요. 주제 찾기, 요약, 중심 내용, 제목 정하기 막 해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됐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공부는 암기니까 국어에서도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잘 암기해 두십시오. 그중에 중요한 내용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하는 수업들이 바로 암기에서 문제를 맞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점수를 관리해야 될 부분이에요. 실수라도 틀려서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그래서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됐죠? 잘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하고요. 63페이지 제2장 힘든 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것은 딱 이거예요. 기본서예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이제 언어적인 부분은 보충이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맞춤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문제 폭이 속에 있을 때 그 말은 또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충분히 문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은 반드시 시험 보기 전까지 한 3회독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은 반드시 들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하고요. 자, 63 제2장 현대문법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법 들어왔습니다. 우선 문법 일반 논칙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될 것이에요. 언어가 무엇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내가 별표를 3개 칠 것입니다. 3개. 그중에서 하나 문제 출제했습니다. 올해. 그중 하나가 일단 기본적인 것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 언어의 일반성이 있죠. 거기서 밑에 2번 언어의 형식이 있죠. 2번 체크하십시오. 언어의 형식은 음성 내지는 말소리, 그 말소리를 줄여서 소리라고도 그럽니다. 소리. 그래서 음성 내지는 소리. 그리고 밑에 3번 내용 체크하십시오. 그 내용은 의미입니다. 자, 칠판. 언어는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 언어의 내용을 다른 말로 의미라 부르고 언어의 형식을 다른 말로 소리, 음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걸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푸시할 문제가 뭔가 하면 밑에 직구하기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구하기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위에 있는 체크한 그 이론을 암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하튼 그 체크한 직구하기 있죠? 그 문제 답을 암기해도 좋으니까 꼭 풀어두십시오. 말씀드리고 자 뒤 페이지 2번 언어의 특성 있죠? 별표를 때리십시오. 이게 문법 일반론에서 첫 번째 별표를 친 것입니다. 언어의 특성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것이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됐죠? 자, 우선 1번 기호성부터 봅니다. 1번 기호성, 2번 자의성 있죠? 둘을 묶으십시오. 묶으시고 자, 요 그림 한번 그려두시겠습니까? 봅니다. 됐죠? 자,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꽃이라 부르죠. 이걸 중국에서는 후아랍니다. 후아. 이걸 영어에서는 플라워라 그럽니다. 됐죠? 이것은 내용, 이것은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기호성은 뭔가면 이러한 내용을 이러한 일정한 형식들에 담아 나타내는 것을 기호성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거 어차피 다 기호들 아닙니까 이거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호성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은 반드시 요 형식만 가지고 나타내야 한다. 그런 필연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요 형식만 가지고 나타내야 한다는 필연성이 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말은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렇게, 영국에서도 이렇게 써야겠죠. 근데 나라마다 다 말이 다름을 통해서 봤을 때 반드시 요 내용은 반드시 요 형식만 가지고 나타내야 한다는 그런 필연성은 없다 그 말이겠죠. 맞습니다. 필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결합됐단 말이겠습니까? 임의로, 마음대로요. 그 임의로 마음대로를 좀 고상한 그 한자로 돌리니까 그걸 자의적으로 결합됐다 해서 이걸 은혜 자의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 자의성이라는 것은 내용과 형식 사이에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 이게 은혜 자의성의 뜻이에요. 됐죠? 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뜻을 가지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진짜 많대. 근데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요, 뜻만 가지고는 순발력이 떨어져. 그래서 밑에 박스 있죠? 눈높이 별표 다시 치십시오.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 예 있죠? 별표 치십시오. 그거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그래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교재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나라마다 말이 다름을 통해서. 됐죠? 근데 이 사실은요, 세종께서도 아셨습니다. 나라 말씀이 튕기더라 문자로 쓸어 사마띠 안에서 그 대목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말이 중국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나라마다 말이 다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 은혜의 자의성과 인관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역사성을 통해서도 세 번째, 동음 이의어, 네 번째, 이음 동의어 등을 통해서도 됐습니까? 좋아. 일단 교재에 있습니다. 칠판 보십시오. 적지 마시고요. 수업이니까 내가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 교재 속에 적을 것은 다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의리가 있죠? 이게 15세기 때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의리스다 예처죠? 이게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이가 적다 이렇게 바뀌었죠? 맞습니다. 나이가 적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은 형식이고 이것은 내용이죠. 그죠? 근데 이 형식은 반드시 이 내용만 나타내어야 해. 그런 필연성이 있다면 진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는 이게 아니고 이걸 나타내고 있네요. 이걸요. 그럼 애초 요 형식은 반드시 요 내용만 나타내어야 해. 그런 필연성은 없던 것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형식이 이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내용과 형식 사이에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는 것이니까 바로 이게 은혜의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은혜의 역사성의 예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자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자, 동음 이의어 이음 동의어 있죠. 이겁니다. 이거. 배, 동동 떠다니는 선박으로서의 배도 있고 달랑달랑 달려있는 과일로서의 배도 있고 또 우리 마누라에 볼록 나와 있는 아래 배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요. 그렇죠? 보십시오. 이것은 형식, 이것은 내용이죠. 근데 이 형식은 반드시 이 내용만 나타내야 해. 그럼 필연성이 있으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다른 형식을 가지고 표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형식이 이 내용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반드시 이 내용만 나타내어야 해. 그런 필연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결국 내용과 형식 사이에 아무런 필연성이 없다는 것인가? 저 자의성 뒷받침할 수 있죠? 이게 동음 이의 어들 아닙니까? 됐죠? 이걸 통해서 자의성 뒷받침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이 순서를 바꾼 이음 동의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그래서 요 네 가지 먼저 암기하십시오. 그래야 문제를 좀 수월하게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의성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거의 자의성에서 다 나왔거든요. 물론 올해는 좀 다른 데서 나왔지만요. 됐죠? 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또 객관성이라는 것이 있네요. 봅니다. 언어는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서 그렇습니다. 이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속을 정해놨으니까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임의로 바꿀 수가 없다 해서 사회성을 다른 말로 뭐란다? 일명 불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성 다른 말로 불역성입니다. 사회성 다른 말로 불역성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됐고요. 학교를 다니는 우리 딸내미, 이 초도 비만 속에 들어간 그 몸무게가 한 30 몇 킬로까지는 이야기해 주더만 더 이상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안 해주대요. 참고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하튼 고도 비만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허벅지가 코끼리 다리만큼 땡땡합니다. 살 빠질 기미가 안 보여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억수로 위로를 많이 해주대요. 야, 지금 다 이거 키로 간다. 키로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진짜 절단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그래요. 근데 얘들이 또 이렇게 단 음료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좋아. 주스를 마셨습니다.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고 집사람한테 컵을 내면서 엄마 막걸리 더 주세요. 뒤지 맞겠죠? 맞잖아. 과일로 첩을 낸 것을 우린 주스로 약속을 정했잖아. 그걸 막걸리로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사회성을 어긴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성을 다른 말로 불력성, 바꿀 수 없다 해서 불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어는 신생, 오른쪽 페이지 성장, 3일의 과정을 밟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어 없어지는 변화의 과정을 밟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 일시에 나서가지고 나 앞으로 이 말 안 쓸 거야 한 데서 그 말이 없어지겠는가? 그 아니란 것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바뀔 수 없다 해서 객관성을 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됐죠?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이 바로 신생, 성장, 3일 이게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됐죠? 따라서 언어의 객관성이라 함은 사회성과 역사성 이 둘을 합해가지고 객관성이라 한다. 됐죠? 아시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말은 바뀔 수 있네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어 없애는 변화의 과정을 밟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뀔 수 있어가지고 아까 사회성을 불력성, 역사성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성은 불력성, 역사성은 가역성 이 두 개를 합해서 객관성이라 그럽니다. 됐죠? 근데 말이 변합니다. 맞습니다. 문법도 어문도 어휘도 다 변하거든요.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인정도 변하고 안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언어의 변화에 관계된 일체의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하트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언어의 역사성과 인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과서 지문 중에 낱말의 의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문법 변화를 설명한 지문이 있습니다. 교과서의 지문, 우리말의 역사라고요. 그런 지문을 박스에 보기로 주는 것입니다. 주고요, 이 글하고 연관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거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어진 지문의 내용이 언어의 변화에 관계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라면 일단 언어의 무엇? 언어의 역사성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른쪽 하트, 언어의 변화에 관계된 일체의 모든 것은 일단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고 밑에 3번 분절성. 그건 적으십시오. 분절성은 현실과 다른 언어의 특성이라 적으십시오. 현실과 다른 언어의 특성입니다. 그게 분절성입니다. 현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언어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누고 쪼개고 분질러서 전달시킬 수밖에 없는 성격을 언어는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언어의 분절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불연속성 그럽니다. 국어 교과서에서 제일 첫 받다 드는 예가 뭔가 하면 바로 무지개띠다.
보시오.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경계를 정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못 정하죠?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의 색을 글로 말로 표현할 때는 빨, 주, 노, 초, 파, 남 하면서 쪼개서 전달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현실은 연속적이지만 이걸 언어로 표현할 때는 항상 나누고 쪼개고 분질러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언어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 사회에서는 무지개 색깔을 몇 개로 쪼갭니까? 7개로 쪼개죠. 그러나 어떤 민족은 무지개 색을 4개로 보는 민족도 있어요. 어떤 민족은 무지개 색을 2개로 보는 민족도 있습니다. 그러나 2개이든 4개이든 7개이든 근본적으로 쪼갤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쪼갤 수 없는 것을 쪼개서 전달시킬 수밖에 없는 성격, 이것을 언어의 분절성 내지는 불연속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됐고요. 밑에 개방성. 이건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배우지 않았지만 새로운 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문장 길이 같은 것에 제한도 안 받고 새로운 말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그래요. 이걸 열려있는 기호책이라 해서 개방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개방성을 또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그래요. 언어는 이런 성격도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 추상성. 이건 제가 이런 예를 들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공통점만 말해봐라. 티코, 아반테, 소나타, 그랜저, 에쿠스의 공통점 말해보시오. 뭐고? 차죠. 진짜 개별적인 5개의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개별적인 5개의 사례에서 공통된 속성을 뽑아가지고 차라 그랬죠. 언어는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개별적인 사례에서 공통된 속성을 뽑아가지고 이걸 일반화, 개념화, 보편화, 추상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언어의 추상성이라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요까지를 그 아래 하트에서 설명했듯이 언어의 기호적 특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체계성 있죠. 말은 다 제각각 나름대로의 문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언어의 체계성이라 하는데 이 언어의 체계성을 언어의 구조적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언어는 크게는 2가지. 기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 근데 구분해서 암기하기는 참 쉬운데 언어의 구조적 특성은 언어의 체계성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지배한 나머지는 전부 다 언어의 기호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요 주로 언어의 기호적 특성, 그중에서 자의성이 절대적으로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올해 나온 것은 D페이지 바로 66페이지 직구하기 1번요. 66페이지 직구하기 1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것이 그대로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문 한번, 박스의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십시오. 언어는 외부 세계를 반영할 때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불연속적에서 끊어서 표현한다. 이게 언어의 뭐요? 분절성이죠. 이게 올해 국가직 기출문제였던 것입니다. 쉬웠죠? 그러나 사실은 역대 문제는 자의성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 교재도 2번부터 오른쪽 4번까지가 전부 다 자의성에 관계된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해 놨어요. 근데 혼자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것이 있어요. 몇 군데 입을 좀 대겠습니다. 2번 한번 보십시오. 해와 달이 고유명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 그랬죠. 여러분 들어봐래. 해와 달이 고유명사라면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전에 해와 달은 뭐로 표기되어 있어야겠습니까? 해, 달이라 표기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나 영어, 독일어, 불어 사전에서의 해와 달은 각각 다르게 표기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나라마다 말이 다르게 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나라마다 말이 다르면 결국 언어의 무엇을 설명하는 예였습니까?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설명이었죠. 됐죠?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니 미국하고 북한하고 축구를 하면 누구 응원할래 물어봤습니다. 와, 주저없이요. 북한 그러대요. 얼마나 가슴이 흐뭇한지 있지 않습니까? 됐죠? 잘 키웠다 싶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물어보니까요. 아빠, 미국이 영어를 만들었잖아 그러대요. 옆에는 우리 집사람, 그 말 되네 그러대요. 똑같죠? 우리 아들 누구 닮았겠습니까? 우리 집사람 닮았습니다. 됐죠? 아직도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아들은요, 영어를 미국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한 놈들이죠. 됐죠?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거 이 은혜 자의승이에요. 됐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저 붉고 아름다운 것을 꽃이랄까는 의문 그랬죠. 왜 저 붉고 아름다운 것을, 붉고 아름다운 것, 이것은 내용이죠. 꽃은 형식이죠. 이 내용과 이 형식 사이에 그 어떤 연관이 있기에 이걸 이렇게 불러야 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소위 내용과 형식 사이의 필연성 여부에 관계된 의문이죠. 은혜의 뭔요? 자의성과 인간되는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죠? 됐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혼자 할 때 맡길 것이고 4번 박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박스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은혜의 뭔요? 그 기억 속에 들어갈 말이 은혜의, 그렇죠, 자의성이죠. 이것은 은혜의 자의성의 예를 찾는 것이에요. 그럼 바로 물어볼게. 오른쪽 1번 은혜의 무엇? 그렇죠, 분절성이죠. 분절성입니다. 2번, 자, 잘 들어보십시오. 닭이 꼭기 오르고 우니까 우리가 꼭기 오라 적는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언어의 유연성 내지는 언어의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유연성 내지는 언어의 필연성입니다. 이것은 의성어라든지 의티어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요. 자, 이거 뭔가 이렇습니다. 내용과 형식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 합니다. 연관이 있다. 됐죠? 닭이 꼭기 오라고 우니까 우리가 꼭기 오라 적지 않습니까? 됐죠? 이것이 내용과 형식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의 유연성 필연성이라고 그래요. 됐죠? 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의성어나 의티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통 표지판에 보면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교통 표지판에 이게 돌피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게 뭡니까 이거? 낙석주의. 맞죠? 이거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은혜의 필연성 혹은 유연성하고 인간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요, 2번이 지금 그겁니다. 2번이 은혜의 유연성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언어는 일반적으로 필연성 혹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같은 닭의 울음소리를 넣고도 나라마다 이런 말이 다 다르거든요. 우린 꼭교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고개꼭 그럽니다. 미국에서는 구구두들도 그럽니다. 미국에서는요. 맞죠? 마치 같은 닭의 울음소리를 넣고도 나라마다 말이 다른 것은 결국 언어는 뭐? 자의성을 가진 당시예요. 이게 은혜의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됐죠? 이것은 좀 특이한 경우예요. 다시 확실히 다져드리겠습니다. 다음, 언어의 일반성으로 혹은 언어의 특성으로 적당치 못한 것을 고르시오. 적당치 못한 것입니다. 1번 객관성, 2번 개방성, 3번 추상성, 4번 필연성. 답은요? 필연성이에요. 필연성, 이것은 일반적 성격이 아닙니다. 어떤 용례 중 일부가 이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 성격은 아닌 것이에요. 확실히 다 들었습니다. 됐죠? 지금 2번이 그 은혜의 유연성 혹은 필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고, 자, 3번은 적으십시오. 은혜의 선조성. 은혜의 선조성을 설명한 복입니다. 그건 피란프리노트 아니면 들어봐라. 선으로 조직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선조성의 뜻이에요. 선으로 조직된 성격요. 그럼 이제 곰이 저죠? 자, 칠판 보십시오. 그냥 편하게. 이겁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곰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래겠죠? 기역, 오, 미음. 자, 이렇게 쳐야 곰을 표기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근데 제가 똑같은 의문을 쓰면서도 순서 한번 디비풀까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곰이 아니고 목이 되겠죠. 맞죠? 자, 이래 볼까요? 이래 봅시다. 이러면 이건 뭐가 될까요? 오, 미음, 기역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한번 쳐봐라. 이건 뭐가 될까요? 영어 나와요, 영어. 됐죠? 영어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곰을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곰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둘 이상의 기호를 이렇게 위치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배열시켜야만 곰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언어는 교재 한번 보십시오. 둘 이상의 기호가 전후 위치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배열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선으로 조직되어 있는 성격이라 해서 선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또 넓은 의미의 은혜의
기호적 특성에 듭니다. 아십시오. 됐고요. 자, 그리고 5번 묻겠습니다. 5번 보기. 그 5번 보기는 언어의 무엇이고? 그건 사회성이죠? 사회성이고. 자, 답은 4번인데 한번 보시오. 돼지를 처음부터 우리가 개라고 불렀다면 우린 개라는 말에서 탐욕, 지저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이죠. 그죠? 여기서 돼지라든지 개는 형식일 것이고 탐욕, 지저분 이것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딱 보니까요. 내용하고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를 안 부르고 개라 불렀다면 우린 개라는 말에서 그 내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 돼지라는 형식하고 탐욕, 지저분 이 내용은 어떤 필연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죠? 바로 이게 은혜의 자의성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4번입니다. 문제 괜찮죠? 여러분 이 교재에 있는 치과학의 문제 참 괜찮습니다. 참 괜찮습니다. 거의 90% 이상을요 제가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제가 그 바로 이론 뒤편에 직구하기 문제로 거의 다 심어놨습니다. 공부하실 때 직구하기 문제 잘 이용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학문학에서 수업 듣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객관식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하는 모든 수업의 내용이나 공부의 내용이 문제하고 연관이 없다면요. 그것은 필요 없는 공부고 필요 없는 수업인 것이에요.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직구하기 문제를 잘 보시고요. 내가 이 문제의 답을 맞추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착안을 얻으십시오. 됐습니까? 공부하실 때 의미 없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해도요. 조금 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암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암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면서요. 암기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컷 암기해놓고요. 문제를 보면요. 내가 암기했던 내용을 적용을 못 시켜요. 공부는 공부대로 실컷 해놓고 문제는 또 문제대로 따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모진 공부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이론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까?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도 때로 관련된 이론이나 필요한 이론들은 다시 재정리해 보시고요. 점검하시고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공부에 효과가 있지. 공부는 공부대로, 암기는 암기대로 실컷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용을 못 시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때까지 공부했던 건 전부 다 백지화 시키고요. 문제만 딱 보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그냥 그 방식대로 푸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소문진 공부죠. 하지 마시고 고민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 이론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인가. 됐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봅니다. 67페이지까지 은혜의 특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봐두고요. 자, 뒤를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68페이지 보십시오. 68페이지에 3 은혜의 기능이 있죠? 자,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시고 흔적을 남기십시오. 하시되 칠판 보십시오. 다운 시켜놓으십시오. 한때는 좀 괜찮은 이론이었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문제의 출제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기는 보시되 그러나 참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 군데 정도를 위주로 봐두십시오. 1번 표현적 기능, 3번 감화적 기능, 4번 친교적 기능. 그거 위주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나 저는 출제 가능성과 그 빈도를 좀 낮추어 보겠습니다. 됐고, 자 뒤에 70페이지 2번 언어관 및 기타 있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과감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공부할 때 시간을 팍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 마. 어차피 우리 시험 20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문제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됐고 72페이지 제2절 우리말 익사 있죠? 별표를 치십시오. 자,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문법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문법 본당이 안 들어갔어요. 요 문법 일반론 부분에서 별표를 세 군데 칠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첫 번째 별표를 친 것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게 은혜의 자의성을 포함하고 있는 은혜의 특성이 있죠. 그게 별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표를 칠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72페이지 울음의 역사 이겁니다. 별표를 치십시오. 됐죠? 됐습니다. 요 입 때문에 시간 좀 길어지니까요. 좀 쉬었다가 요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봅시다.